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준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승만 정권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장면 내각이라는 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시면 이 부분을 내시긴 하던데, 만약에 선생님이 범위가 바쁘시다고 하면 킵하고 넘어가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우리 이승만 정권을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장면 내각은 우리가 제2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 공화국 분류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에서는 사실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공화국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 선생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주면요, 여러분들이 연도 구별을 할 때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십 년대 몇십 년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대통령인지 감을 잘 못 잡으시던데, 45년도 해방돼서부터 50년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승만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년부터 70년대, 정확히 79년도까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그 다음에 남아있는 80년대, 87년도까지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이때는 전두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류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깔아만 놓을게요. 자, 이승만이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를 했습니다. 하야했다는 거는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 땜빵을 해야 될 정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잠깐 등장했던 정부가 허정 과도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허정 과도 정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거의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안 다루는 교과서에서도 꽤나 돼요. 자,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장면 내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선생님 민족의 대표가 바뀌었네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 내각, 이 장면이라는 이름이 대체 누구의 이름일까요?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냐면 국무총리의 이름이에요. 대통령은 있어요. 대통령은 있으신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시냐면 윤보선이라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인 장면의 이름을 정면으로 내세우는가 해서 본 이유가, 그러니까 장면이라는 이름이 정면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승만 정권 때 누구한테 힘이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으면서, 그쵸? 대통령한테 힘이 너무 과도하게 몰려가 있으면서 이게 무슨 정치가 독재 정치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무슨 책임제로 가자, 내각 책임제로 가자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마지막 자, 내각 책임제인 장면 내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도 대통령 선거를 간선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승만 쪽 파가 이길 일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승만 반대파인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이 정당 이름 같은 경우에는 참 골치가 아픈 게, 워낙 정당 이름들이 우리가 많이 바뀌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당 이름 저 정당 이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꽤나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 내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내각 책임제로 갔다는 거는 또 한 번에 뭐를 하긴 했었다, 개헌을 하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장면 내각은 4.19 혁명 뒤에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러면 4.19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게 우리가 무슨 부정선거였죠? 무슨 부정선거? 그렇죠.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선거에 들어왔던, 이 부정선거에 들어왔던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냥 놔두어야 될까요? 처벌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3.15 부정선거 처벌을 하기 위한 법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친일파를 잡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을 했던 것처럼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행동이다, 그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방금 뭐에 반대된다 그랬죠? 민주주의에 반대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민주 세력 처벌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하고 갈 건 뭐냐면 삼촌이 벌써 한번 운을 던졌죠. 자, 이승만 때 친일파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 때려잡은 법이 있었죠. 그 조직, 그 법으로 만든 조직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어요. 민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죠. 그 법이 뭐였죠? 그쵸?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름이 비슷해요. 이승만 때 있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하고 장변 내각에서 실시한 반민주 세력 처벌법. 이것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장면 내각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글자 그대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몇 년 주기로 이제 5년 주기로 이거를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뒤에 꼭 무슨 단어가 붙어줘야 되냐면 자 뒤에 삼촌이 지금 뭐라고 적었죠? 수립이라고 세웠죠. 수립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줘야 됩니다. 수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수립. 무엇 계획을 수립한다.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장면 내각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실행은 못해요. 그러면 실행은 누구 때 한다? 실행은 그 다음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때 실행이 됩니다. 이 장면 내각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풀 때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정권이 이 정권이에요. 단어 자체도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승만 때 거랑 장면 내각의 반민주 세력 처벌법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행인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인지에 따라서 실행이면 박정희, 수립이면 장면 내각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제 되게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때 지방자치제 그리고 공무원 공개채용 투명한 정보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쌤들도 계세요. 자주는 아니고 좀 문제 까다롭게 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면요. 자, 이 장면 내각 4.19 이후에 정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못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 내각 정말 얼마 못 가고 없어져요. 첫 번째, 반민주 세력 처벌법을 실행은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진행을 못해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의 분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권을 한번 바꿔봤죠. 이제 사람들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각계각층들이 우리 이제 바뀐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요. 자, 각계각층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뭐가 생기게 된다. 불만이 터지면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민주당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야, 우리가 저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데도 뭐가 있지? 한계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서 이 각계각층의 요구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주고받아지다가 이 민주당이 어떻게? 분열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장면 내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쓰린 게 아예 어떤 정권이라고 교과서에서 규정을 짓는다? 무능한 정권이었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되게 가슴 아픈 평가를 듣는 정권인 게, 자, 분명히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건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4.19 정신을 뭐 하는데? 계승하는데 무척이나 뭐 했다? 미흡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 내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거의 틀에 박혀 있듯이 정해져 있어요. 반민주 세력 처벌법,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4.19 정신을 계승하는데 미흡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거다. 그죠? 너무 장면 내각이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을 갈아엎어 싹 다 갈아엎기 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 내각을 싹 다 갈아엎은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다루게 될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정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5.16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로 갈게요. 자,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장면 내각 다음에 대통령으로 앉게 될 박정희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군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무슨 시대가 도래를 하였다? 군정시대가 다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자, 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군인들이 무슨 조직을 만들었었냐면요.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고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들은 무슨 조직을 만들게 되냐면 전에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후에 게 중요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런 거를 초헌법적 정권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도 쓰거든요. 왜 얘네들을 초헌법적 기관들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첫 번째 기능이 입법, 법을 만드는 입법,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 재판을 하는 사법 이 모든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정권 초기 때랑 정권 후기 때랑 이런 초헌법 기구가 하나가 더 나와.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시점상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나오냐 아니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이냐 뒤냐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정당인 공화정 그리고 자기들 권력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중앙정보부 이렇게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박정희 뒤에 우리가 붙는 호칭이 뭐죠?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박정희는 힘이 있었던 대통령이에요? 힘이 없었던 대통령? 여러분 상식선에서 힘이 있는 대통령이다, 그죠? 근데 여기 장면 내각에서는 대통령이 힘이 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죠. 그러면 기존의 헌법 가지고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만큼의 권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일단 헌법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또 한 번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개헌도 몇 차 개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등에서는 거의 몇 차 개헌을 여러분이 세기가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몇 차 개헌이다 라고까지는 안 파고 들어가세요. 자, 첫 번째 개헌 내용 볼게요.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폐지하고 다시 무슨 제도로 돌아간다? 대통령제로 돌아가고요. 국회의원 또 양원제를 실시하던 걸 다시 무슨 제로? 단원제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능하게 난립하고 있던 각종 정당, 사회단체들 다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중단시킵니다. 이른바 국가의 모든 행정, 촉각, 모든 루트들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국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국시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바로 공산당을 때려잡는 반공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개헌을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면 내각이 끝나고 누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허정 가도정부를 거쳐서 무슨 내각이, 장면 내각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근데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습하지 못해서 민주당은 분열하게 되고 반민주 세력 처벌법도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4.19 정신 계승이 미흡하고 사회적으로는 데모만 계속 일어나면서 혼란과 무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5.16 군사정변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초헌법기구 이름 뭐라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공화정 그리고 중앙정보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개헌합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돌려놓고 단원제로 돌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뭐로 당선이 되더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 여기까지가 일단 등장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뒷단원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 정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권이 들어갈 때마다 이승만 정권 때도 정치와 경제를 같이 묶었던 것처럼 뒤에 나오게 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도 경제, 정치 한 대통령 때 다 묶어서 끝을 낼 예정입니다. 자, 장면 내각도 중요한 내용 한번 훑어보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 빈칸 한번 암기해 보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내각부터 암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허정 가도 정부에서 장면 내각을 세울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꾼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인 윤보선의 이름보다 국무총리인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죠? 장면의 이름을 따서 이걸 우리가 무슨 내각이라고 불러주더라. 그렇죠. 장면 내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 내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무슨 책임제로 가더라. 그렇죠.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승만 때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 무슨 세력? 민주 세력 처벌법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실행을 했습니까? 그죠? 수립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 각계각층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계속 시위가 진행되는 혼란 상태, 이른바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는데 그때 있었던 초헌법기구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은 양원제 내각 책임제. 자, 그럼 이쪽은 무슨 제? 대통령제. 국회의원 또 하나로 정리하는 무슨 제? 단원제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장면 내각에서 우리가 주로 볼 내용이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